영국의 셰익스피어, 중국의 소동파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박지원이 있다. 좀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잖아요. 뭐 실학자, 북학파, 이용후생 그룹의 짱.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240여 년 전에 그 열하라는 곳에 가서 열알기를 썼는데 그 열알기야말로 우리 고전이 나아간 최고 수준의 어떤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이고 또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기행문이고 또 중세라는 틀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에도 맞닿는 글을 쓰신 분이다라는 것을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형식의 기념회를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약간 이제 떨리는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비록 이제 얼굴만 보이지만은 그 눈만 보이지만은 그 눈을 보니까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열알기 첫걸음이라고 하는 책이 제가 대표로 해서 쓰기는 했지만은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고 또 답사도 가고 하면서 만들어낸 결실이기 때문에 어떤 저만의 그런 축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고 여행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축하를 해야 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왕에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열알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커다란 주제는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제가 이제 본 어떤 열알기 수많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지만은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이게 이제 뭔 그림인지 아시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여기 이제 포인터가 여기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기에 여기에 제가 직접 갈게요. 여기에 이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사진이에요.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제 책으로도 이제 나온 것이 있는데 저게 바로 이제 지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저 호가 1호가 그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제 지구편을 향해서 이제 찍은 그 사진인데 칼 세이건이 저 지구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그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지구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먼지. 근데 이제 저 점 안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 그 모든 인류와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다 저 점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먼지 하나이지만은 가까이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우리 인간의 모든 발자취가 있고요. 조금 안으로도 확대해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있는 곳이 바로 저 작은 점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먼저 꺼낸 이유가 어쩌면은 연암의 열알기를 만든 정신이 작은 그 보이지 않는 점에서 무수한 사연을 만들어내는 그 눈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보면은 그냥 보면은 뭐 좀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280여 년 전에 태어나신 어떤 할아버지인데 요건 이제 대충 알면은 뭐 실학자. 근데 뭐가 있어 또? 북학파. 또 이용후생 그룹의 짱. 그렇죠? 그리고 뭐 학교에서 좀 배웠으면은 허생전, 호질, 양반전을 쓴 분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이 10대 후반 시절에 이제 불면증, 우울증도 앓으셨던 분이고 또 백탑이라는 곳에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부도 하고 술도 마셨던 분이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이제 최고의 그런 글을 쓰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바로 이분이 이제 그 240여 년 전에 저기 그 열하라는 곳에 가서 뭘 쓰셨죠?
네, 열알기를 쓰셨죠. 갑자기 생각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열알기를 이제 이렇게 쓰셨는데 그 열알기야말로 우리 고전이 나아간 최고 수준의 어떤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이고 또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기행문이고 또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중세라는 틀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에도 맞닿는 그런 어떤 정신을 그러니까 밝은 저서를 닮은 그러한 이제 글을 쓰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열하일기를 어떤 공부한 어떤 한 인간이 이제 같이 열하일기 완도 클럽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이 열하일기 이제 첫걸음은 사실은 그 안에 읽다 보면은 그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그 여러분이 이렇게 저한테 들려준 얘기도 간혹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사실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하일기 전체를 통과라는 정신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앞에서도 그 점 얘기를 하나 했지만은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표제를 이제 걸었는데 우리 노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작은 것을 보는 것이 밝음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열하일기의 정신은 어쩌면은 여기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것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에서 뭔가 이렇게 쓸모없다고 여겨서 참 작다고 느끼는 거, 굉장히 하찮고 볼품없다고 여기는 그런 의식적인 것을 사실은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큰 게 좋잖아요. 큰 집이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큰 인간을 좋아하고. 그런데 위대한 현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그 평범하고 하찮은 것,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밝음이다. 그래서 밝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지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시선,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선각자이고 지혜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열하일기에서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현장에서도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열하일기의 정수가 담겨진 부분은 어디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장관론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장관론에서 연암이 스스로를 나는 삼류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장관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예, 똥걸음과 또 하나 더. 예, 깨진 기와 조각이 장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볼만한 것을 우리가 장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연암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삼류선비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깨진 기와 조각과 똥이 장관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깨진 기와는 사람들이 다 버리는 물건이다. 그런데 그거를 마당에 깔면은 진창을 막아주고 또 저 어릴 때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담장 위에 이렇게 꽂으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무늬가 된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버리는 그 기와 조각을 어떻게 활용을 했더니 디자인이 돼요. 그다음에 똥은 가장 냄새나는 그런 사물이다. 하지만은 모든 농작물을 살찌우는 그런 아주 생명의 하나의 본질이 된다. 뭐 강아지 똥에도 나오지만은 그 강아지 똥에 꽃이 하나가 떨어지니까 무슨 꽃이었죠? 민들레꽃이. 그 생명을 꽃 피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마 여기 지금 똥 그림을 넣을 수가 없어서 요것도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할 때 배웠던 건데 혹시 떠오르나요? 이 인물 누군지?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한번 큰 소리로 말해 보실 분. 예, 화가. 예, 맞아요. 젊은 날에 죽었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피에르 만초니. 예, 피에르 만초니가 이제 이 90개의 통조림 캔 안에다 자기 똥을 직접 이제 넣고서 이제 사연이 길죠. 어쨌든 그 똥이었어요. 그 근래 1억 그 캔 중에 하나가 1억 7천만 원에 이렇게 팔리기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똥 그림을 여기 한 이유는 정말 똥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냄새나고 더럽고 쓸모없는 거잖아요. 근데 열하일기에서는 연암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는 이 장관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용생을 이야기한 것이다. 실용성 이제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봐서는 안 되고 이 정수는 뭐냐면은 사실은
가장 쓸모없는 것에서 문명의 본질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보는 그 연암의 남다른 눈, 그게 바로 저는 이 똥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중에 예덕 선생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연암이 이 똥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것을 보는 눈에 대한 것들을 아마 이해할 거라고 되고요. 또 위대한 예술가들도 다 이 쓸모없는 똥이를 가지고 오히려 어떤 그런 전복을 꿈꿔요. 그러니까 연암에게 있어서 이 똥이라고 하는 거는 차별을 갖다가 전복하는 하나의 기호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혹시 요거 딱 요 보면은 우리 저 답사 가신 분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실까요? 네, 맞아요. 고북구장성. 사람들은 다 만리장성,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만리장성의 고북구를 가지만은 이제 만리장성을 가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고북구장성을 이렇게 다녀옵니다. 요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저는 연암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벽돌이잖아요. 근데 이게 연암이 다녔던 그 250년 전에 그런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벽돌을 보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회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게 이제 이용우색론에서도 벽돌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열알기에서도. 근데 이제 우리 어떤 조선에서는 되게 이제 이 벽돌이 없으니까 뭐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다 보니까 그 사이가 많이 비고해서 그 사이로 이제 뱀이라든가 쥐들이 막 이제 이렇게 드나들잖아요. 근데 연암에 이제 중국에 가서 벽돌을 보니까 벽돌과 벽돌이 다 이렇게 석회로다가 다 이렇게 밀접하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연암 생각에 벽돌 천장이 돌 하나와 똑같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들은 벽돌 하나랑 돌 하나랑 어느 게 더 단단해? 그럼 어느 게 더 단단해요? 당연히 돌이 단단하지요. 근데 연암은 저 석회로다가 벽돌과 벽돌을 다 사이를 이렇게 이제 막았기 때문에 돌 하나와 벽돌 천장이 똑같은 그런 이제 힘을 가진 거다라고는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우리 조선도 이런 어떤 벽돌로 집을 짓는다면은 쥐라든가 뱀들이 드나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그림을 찾다가 봤더니 어느 한 분이 이 벽돌에다가 저는 누군지 알아요.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오신다고 했거든요. 2019년 10월 18일 고북구 날다 이렇게 쓰셨어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 훼손일 수도 있지만은 연암도 이 고북구 장성에 가가지고 평소에는 이렇게 막 저기 산에 올라가서 낙서해야 하는 행위를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었는데 조선 사람으로서 내가 처음 이 만리장성을 나가보는구나 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술에다가 그냥 그 벼른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썼잖아요. 건륭 45년 경자년 8월 며칠이었죠? 8월 며칠? 14일? 15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15일 연암 박지원 이곳을 지나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어떤 분도 그 감격에 이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나중에 한번 이 고북구를 다시 갈 날이 있을 때 뭐 본인이 이렇게 이제 쓴 거를 찾아본다면은 그것도 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뭘까요? 예, 요것도 이제 우리 같이 배운 바로 오미자. 그래서 이게 연암이 목이 말라가지고 오미자 그 두어 알 먹으려고 했다가 이제 절의 승려와 싸움이 붙을 뻔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천하의 미미하고 작은 사물이라고 해서 하찮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잖아요. 왜냐하면은 오미자 두 알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살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정말 처음에는 너무 절친이었고 가까웠는데 돌이킬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오해나 어떤 사소한 말의 상처로 인해서 그 서운한 감정이 나중에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틈을 갖다가 방심하면은 그것이 큰 뚝으로 무너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 작은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은 나중에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암이 발견하는 정신이 바로 이렇게 작은 것을 대충 보지 말자. 오히려 그 작은 것을
꼼꼼하게 볼 때 거기에 정말 우리 인간의 본질이 있는 것이고 우리 어떤 인류 문명의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연암의 깨달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물에 대한 어떤 관점이고요. 여기는 어딘가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자, 답사 가신 분들. 맞습니다. 찰심윤포. 예. 그래서 수미복수지묘라는 곳인데, 자, 여기에 지금 누가 살고 있었죠? 네, 바로 이제 판첸나마가 요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얼핏 보면은 어때요? 판첸나마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했었어요? 판첸나마가 아니라 요 찰심윤포 수미복수지묘를 보면서 가신 분들은 일단은 저 황금의 눈이 갔을 거예요. 그죠? 저게 황금이 뭐 이곳에 뭐 34,000냥인가가 이제 이렇게 황금으로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저 황금의 눈이 가고 그냥 저기 판첸나마가 사는 곳 그 정도로 생각을 했을 텐데, 연암은 이 집 안에 사는 판첸나마를 보면서 어떤 천하 대세를 전망하는 거예요. 걸륭제가 황금 정각을 만들어서 이 안에 이제 판첸나마를 가두어 놓고 천하를 길들이려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상징성이 있어요. 연암이 황금 정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황금은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천하를 갖다가 쥐락펴락한다. 그 깨달음으로 보자면은 오늘날에도 뭐 우리가 흔히 뭐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흔히 이제 동맹국, 강대국들이 동맹국을 많이 만들잖아요. 동맹국이라는 곳을 가두어 놓고 약소국을, 그리고 뭐 무기를 팔고, 그죠? 자기네들을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연암이 보는 시선이 저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봐요. 여기까지는 연암이 본 시선인데, 이제 같이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연암이 보지 못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가운데가 판첸나마가 묵는 곳이었다면 맨 저쪽 우측은 저기에 누가 머무는 거죠? 저기가 이제 그 걸륭제가 머무는 곳이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때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판첸나마를 가운데 모시는 것 같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앞으로 나와 있어요. 몇 미터. 내가 최고야라는 걸 보이지 않게. 또 이 코끼리가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어떤 상징적으로 동양 사회에서 제왕이나 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내 앞에,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연암 선생은 여기까지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가서 거기까지도 또 봐야 되는 거죠. 새로운 눈으로. 그러나 연암이라는 한 인간은 그냥 황금으로 만든 거대한 집에서 우리는 황금에 놀라고 거기 위에 있는 이제 연암이 이제 거기 용이 6마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세어 보니까 몇 마리였어요? 8마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연암이 그래서 연암이 잘못 세었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연암은 진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진짜 저 황금 정각 의리의리해라는 데서 머물지만은 연암은 그거를 통해서 어떤 그런 국제 외교를 갖다 펼치는 그런 걸륭제의 노림수까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딱 보여준 게 왜 이 그림을 제가 보여줬을까? 혹시 열하일기 하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사물, 그렇죠. 이제 장보기와 창대가 떠올라서 사실은 이 그림을 이렇게 한 건데, 그 연암이 열하에 가가지고 머문 기간이 몇 개월이었죠? 5개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5개월 동안 여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5개월 동안 수많은 그 사람들, 거기 보면은 이제 총 최고 정사가 누구였었죠? 박명원, 자기 팔촌형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행기를 쓴다면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주로 얘기할까요?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쓸까요? 아무래도 나보다 뭔가 지위가 높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 그래서 나의 뭔가 인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주로 쓸 것 같아요. 근데 열하일기에는 사실은 가장 중심되는 인물, 나중에 이제 열하일기 첫걸음에 그 주요 등장인물 보세요. 쭉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등장할까요? 어느 직종이? 마두. 그리고 가장 자주 등장하는 조연은 누구였죠? 상대, 마부, 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열하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저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러면은 왜 연암은
그렇게 오히려 우리의 어떤 일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참 하찮고 평범해 보이는 인간들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 했을까? 그러니까 연암은 저 같으면은 그 팔촌형이 그 박명원인데 같이 이렇게 잠자리도 같이 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친밀감을 가시하기에 그 얘기를 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암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도 찾아내야 돼요. 저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고, 참 모자라는 인간들이었지만은 그 모자람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인간의 진실함, 진솔함, 이런 것에 주목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암은 그런 하찮고 평범한 인간들, 또 앞에서 다루는 그 하찮고 평범한 사물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저는 저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각에서 열하일기를 읽으면서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연암은 작은 것을 보는 것이 밝음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보면은 이게 뭐죠? 이렇게 말을 끄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견마잡이. 제가 이제 열하일기 첫걸음에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너무 일상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권력이 높은 사람은 견마잡이를 양쪽에서 이렇게 두 명이 끌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삐를 갖다가 거덜이라고도 해가지고 이 조선 후기에는 이 고삐를 얼마나 화려하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와 존재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화려한 그런 어떤 고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고삐 만드는데 치장하느냐고 재산을 탕진하는 날도 있었대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 내가 아까 고삐를 거덜이라는 말로도 쓴다 그랬죠. 거덜나다. 물론 열하일기 첫걸음엔 썼어요. 그래서 거덜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누구나가 하는 그런 어떤 뭔가 이제 습관, 관습이었는데 연암은 이 견마 잡는 풍속을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암은요 또 많은 글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을 갖다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 요거를 조금 인문학적인 용어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자동화된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동화된 사고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흑백 사고라든가 또는 여러분 터널 증후군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습관이나 관습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일야구도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여러 곳에서 자주 얘기를 해요. 전종 얘기도 한번 그 열하일기 첫걸음에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전족이라는 풍속도 너무 악습이고 그런데 이게 풍속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를 그냥 익숙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암이 또 어떤 비판하는 정신도 바로 그렇게 우리가 자동화된 사고,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기는 관습에서 좀 우리가 벗어날 때 좀 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하일기를 읽어보시면서 이제 그런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 열하일기가 말하고자 하는 정신이 이런 사람들의 말과 저는 이렇게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한번 저 알베르트 스젠트 기오르기, 이게 유명한 화학자인데 이게 이름이 길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발견은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보는데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게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연암은 열하일기에서 남들은 그냥 너무 관습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마치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느끼는 건데, 저를 보고 있으면서 멍 때리다 보니까 저를 보지만 제가 안 보이는 거, 그런 경험해요? 설마 지금도 그러지 않겠죠? 이 짧은 시간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많아요. 까마귀는 검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이 세상에 연암 말고 누가 있었어요? 그거 이제 공부를 해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만 말고 생각하라. 연암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속성, 본질을 찾아내라. 똥 그러면 아우 더러워, 물리치지 말고, 기와 조각 깨진 거 에이 쓸모없어, 버리지 말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오히려 그 깨진 버리는 물건에서 디자인을 찾아내고 버리는 그 냄새나는 똥에서 문명의 정수를 발견하는 그 놀라운 속성을 찾아내라는 게 연암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철학이 열하일기 곳곳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열하일기를 읽어가실 때 우리가 늘 뭐 이용우생, 아까 뭐 천하대세도 얘기했어요.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요. 오히려 되게 이렇게 그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그냥 별로 지나가는 중국인도 다 이름을 써놓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 저 창대가 말발굽에 밟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따라오지 못할 때 그 창대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네,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의 제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오히려 따뜻한 시선을 보내준다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봐요. 그래서 열하일기를 읽어가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평범하고 그냥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찾아낸다면 어쨌든 열하일기야말로 저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고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열하일기 첫걸음에서 이야기한 거는 정말 그 가운데 너무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여기 이제 같이 공부한 분들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한번 책을 읽어 보시고 다시 열하일기를 읽는다면은 그때는 좀 더 각각의 눈으로 발견한 새로운 열하일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구절로 마무리를 해 나갈까 합니다. 제가 또 어제 페북에도 이제 썼던 이제 글이기는 한데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이 되어야 날갯짓을 한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 활동이 끝난 다음에 꼭 지혜가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꼭 글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모자란 것들이 발견이 돼요. 이제 열하일기 첫걸음을 쓰고 나서 이렇게 이제 부족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족한 점들은 계속 제가 어떤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다음에 글을 쓸 때는 더 또 나은 글을 쓰는 거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인한테도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모르는 것을 끊임없이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열하일기를 읽어 나갈 수 있다면은 계속해서 그 전에는 몰랐던 거,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발견을 이제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 이제 답사 못 가신 분들은 많이 있으시잖아요. 요 열하 옆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런 날이 있기를 꿈꾸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배워가는 그런 이제 배움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창백한 푸른 점 하나 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요. 저는 늘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놀랍고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지금 아무런 그런 관계도 없는 데서 이 연암 선생 열하일기 덕분에 이렇게 이제 인연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암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저는 미래의 지혜가 된다고 믿고요. 또 열하일기라는 책이 뭐 어떤 또 그 학자분은 세계 최고의 여행기다. 또 어떤 되게 이제 그 뛰어나신 한문학자 선생님은 영국의 세익스피어, 중국의 소동파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박지원이 있다. 또 어떤 분은 조선이 자랑할 만한 세 가지는 퇴계와 율곡의 성리학, 이충무공의 거북선, 그리고 연암의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충무공의 거북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그리고 연암의 열하일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하일기는 탐구할 것이 무궁무진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가운데 그 열하일기에 담긴 정신을 우리가 이제 어떤 미래의 지혜로 삼고 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데 귀한 그런 어떤 이제 소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마음입니다.